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생명과학 연구자 계명찬 교수입니다. 지난번 강연에서는 제가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증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그리고 독성 물질의 운반자로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입니다. 거대한 고래가 한 마리 보이고 그 고래 뱃속에는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고래의 시체는 아니고 조형 작가가 만들어낸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진짜 고래 시체가 떠밀려 왔는데 그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거대 플라스틱과 작은 플라스틱들이 관찰이 되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구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영감을 받은 작가가 만들어낸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뱃속에 이렇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들어있을까? 우리는 아마 이 플라스틱 때문에 고래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지구 환경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으로 신음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플라스틱 문명에 플라스틱이 주는 이로움과 편리함을 우리는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플라스틱이 많이 생산되겠죠? 보시면 가파르게 쭉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톤 플라스틱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4억 5천만 톤이라는 숫자가요 사실 언뜻 이렇게 머리에 어느 정도의 규모다라고 추산이 되지 않아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양이다. 본격적으로 플라스틱이 생산되기 시작한 시대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학공업이 발전하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 동안에 플라스틱의 개발이 다양하게 시작이 되었고,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그 전체적인 규모가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약 51%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의 31%는 중국산입니다. 중국은 플라스틱의 메카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역시 플라스틱을 상당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보면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몇 킬로예요? 98.2kg을 1년간 사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좀 부끄러운 1등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참 플라스틱 꽤나 좋아하는구나. 저는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 1등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제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이 어느 곳에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그림 지도를 보시면은요, 수와 중량, 플라스틱의 개수와 전체 그 플라스틱의 무게를 갖다가 표시한 것인데, 위에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죠. 밑에는 마크로 플라스틱, 보통 큰 플라스틱, 우리가 뭐 페트병 같은 거 이런 정도면 마크로 플라스틱에 해당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 것들의 숫자를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곳 어디입니까? 바로 태평양 지역에 벨트가 빨갛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의 서쪽에 하와이 섬이 있죠. 그 섬 근처 어디엔가는 우리나라 여의도에 엄청 몇십 배 더 많은 크기의 플라스틱 섬이 형성됐대요. 이 지구의 그 대양의 해류는 순환하잖아요. 순환하면서 플라스틱은 이제 보통 둥둥 뜨니까 이것이 해류를 타고 순환하다가 이상하게 순환이 정체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물에 뜨는 플라스틱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빨갛게 영어로 핫 스팟 뜨거운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개수가 많고 그러나 중량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량은 그렇게 숫자만큼 그렇게 시뻘겋게 그림에서 표시되지는 않았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무게가 얼마 안 나가겠죠. 알갱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나 역시 하와이 인근에 있는 플라스틱 섬의 미세 플라스틱의 중량도 최근에 많이 축적이 돼 있다. 마크로 플라스틱, 큰 플라스틱,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 바게스, 페트병,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좀 덩치가 있는 플라스틱은 어디에 많이 모이는가? 역시 그 지역에 많이 모인다. 숫자는 많지 않아요.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빨간 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밝은 초록색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게로 놓고 보면 굉장히 빨갛게 보여요. 왜? 덩치가 큰 만큼 무게는 많이 나가게 되니까요. 결국에 동일 지점이 대형 플라스틱이든 미세 플라스틱이든 모여 있는 지역이 있더라. 그것이 거의 섬을 만들 정도가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육상의 플라스틱 오염도 매우 심각하지만 이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은 실로 심각하다. 자, 이제는 대형 플라스틱 얘기는 그만하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입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아주 원형의 플라스틱은 별로 없고 불규칙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긴 길이를 장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축 기준으로 5mm 이하의 크기를 가지면 우리는 그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작아서 100 나노메타, 이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100 나노메타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우리는 나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mm 이하짜리로부터 100 나노메타 이상의 크기를 갖는 모든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뭐다? 미세 플라스틱이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뭐 DNA도 있고 박테리아도 보이고 찐득이도 보이고 개미도 보이고 나방도 보이고 개도 보여요. 그렇죠? 이거 왜 보여주죠? 상대적인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노라는 것은 거의 분자 수준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5mm 정도의 사이즈는 작은 개미 정도의 사이즈예요. 거대 플라스틱도 있어요. 메소 플라스틱, 중형 플라스틱, 마크로 플라스틱, 대형 플라스틱, 메가 플라스틱, 엄청나게 큰 플라스틱.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대형 것이 아니고 작은 것,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보다 혹은 더 작을 수 있는 내노 플라스틱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mm보다 작은 거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정도의 기준밖에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또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대번에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1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시죠? 칫솔이 있고 치약이 거기 짜져 있어요. 그 위에는 자동차 표면을 문지른다거나 아니 심지어는 피부 표면을 갖다가 문지르는 뭐 스크럽이라고 그러죠. 그런 연마제 계통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빨을 잘 닦기 위해서는 치약이 필요하죠. 치약에는요 연마제와 세정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이빨이 잘 닦이고 입안에 그 이빨에 붙어 있는 플러그, 치석이죠. 이런 것들이 잘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이빨이 닳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연마제 역할을 하는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큰 그림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1차 미세 플라스틱 알맹이를 모아 놓은 것인데요. 처음에 치약에 넣기 위해서는 치약에 적합한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가 있겠죠. 그것이 가령 뭐 1mm짜리다. 또는 뭐 0.1mm 크기의 사이즈다. 그럼 그것의 용도에 맞게 제조 공장에서 그 사이즈에 맞게 특정한 재질로 된 플라스틱을 생산을 해요. 그것을 치약 공장에 갖다 팔면 치약 공장에서 그것과 세정제와 뭐 젤 같은 걸 섞어 가지고 치약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즉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용도에 맞춰서 적당한 크기로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반면에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원래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었는데 뭐 페트병이라든가 무슨 큰 플라스틱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버려졌어요. 그래서 뭐 해양에 투기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바다에는 파도가 치고요 태양빛이 계속
쬐집니다.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좀 차갑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리화학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도 물리화학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치 돌이, 암석이 풍화작용을 겪듯이 이런 플라스틱들도 풍화작용을 겪게 돼가지고 큰 플라스틱이 뭐 이만한 플라스틱으로 다시 더 작은 거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또는 나노 플라스틱으로 쪼개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플라스틱으로부터 잘게 쪼개져서 5mm 이하 사이즈로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대 플라스틱은 차지하고, 눈에 막 보이는 플라스틱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바닷가 가보면 막 사람들이 쓰고 버리고 어디선가 떠밀려온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적당히 이렇게 청소 인력을 동원해서 또는 내가 직접 이렇게 걷어내면 쉽게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mm보다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은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해변이나 바닷물에서 그걸 다 걷어내겠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동그라미 친 자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의 낙동강 이슈아리, 즉 하구입니다. 하구라는 곳은 담수와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죠. 그런 지역에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개수를 측정해 봤어요. 그리고 또 인천 경기만 지역, 그쪽 바닷물에서 떠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측정해 봤는데, 그림에서 그래프의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이 낙동강 지역과 하구 지역과 인천 앞바다, 경기만 지역에서 검출이 됐어요. 이거 불명예스러운 자료입니다. 아까 한국인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와요. 물론 이 자료에서 1등은 영국에 있는 어떤 강 하구 지역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그것에 버금가는 수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낙동강 하구 지역, 이 부산 지역이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인천, 서울, 경기 지역이죠. 그렇죠? 인구 밀집 지역이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플라스틱의 폐기물 처리가 많은 곳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지역의 기수역과 그 다음에 해수역에서 미세 플라스틱 개수도 엄청나게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물고기, 조개 뭐 이런 것들이 살겠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더 두려운 사실입니다. 2016년에 국내 모래 해변 20곳에서 자료를 조사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평균 농도가 1제곱미터당 2,776개가 검출됐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높게 나온 지역도 있고 적게 나온 지역, 평균으로 2,776개, 3,000개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 숫자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중상위권, 아주 최상위가 아니라 다행이긴 합니다만 꽤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나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갖다가 해양으로 대양으로 이제 방출한다고 해서 바닷물의 생태계 물고기들이 이제 또는 어패류나 이런 것들이 방사능에 오염될까 봐 상당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일본의 그 수산물을 그거 수입하지 말자 뭐 이런 그건 나는 안 먹겠다 일본산임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방사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은 방사능만큼 무섭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경을 꺼도 되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러한 오염인자는 아닌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바닷물, 그 다음에 해변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중상위권이라면 이곳에서 채취된 어패류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고민을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다 말고 담수 환경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공장에서 쓰고 버린 하수들이 바로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정수 처리를 어느 정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은 물질들은 좀 분해를 시키고 뭐 인이라든가 질소 이런 것도 뭐 녹조를 또 유발하니까 이것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방출수 또는 배출수 형태로 강이나 이런 데로 내보내겠죠. 그런 나가는 그 하수 처리장 방출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1세제곱미터당 수십에서 수백 개가 검출됐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하수청 처리장의 처리 시스템은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국엔 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강물을 떠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물 1세제곱미터에서 대략 1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수돗물을 먹고 살죠. 물론 지하수를 쓰는 집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수돗물을 씁니다. 식수로. 그러면 강물이 바로 수돗물의 원수죠. 강물을 다시 모아다가 정수장에다 집어넣고 수돗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그 정수 시스템도 어떤 입자성 물질들을 가라앉히고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 물론 채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플라스틱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완벽한 정수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수돗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혼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에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먹는 물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작은 물고기의 치어가 있어요. 물고기 수정란이 부화를 해가지고 난황 주머니를 달고 다니면서 또는 이제 새로이 플랑크톤 같은 것들을 막 잡아먹고 뭐 이러면서 작을 때 고기의 사진인데요. 뱃속에 하얀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이 하얀 알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활 주변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중에서 하얀 플라스틱 뭐 있죠? 투명한 거 말고 하얀 플라스틱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맞아요.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우리 바닷가에 가면 많이 버려져 있는 거 많이 보시죠. 특히 어업 활동하고 나서 뭐 그물에 달아놨던 부표 같은 것들이 뭐 그물이 밧줄이 끊어진다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막 표류를 하죠. 부표,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막 부닥치고 풍화 작용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로 즉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것이 물에 둥둥 떠댕기는 동안에 이렇게 작은 눈에도 맨눈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조그만 그런 물고기들은요 자기보다 작은 걸 먹게 돼 있잖아요. 어떤 걸 먹죠?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다 얘기예요.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 사이즈로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 특히 스티로폼은 색깔도 또 하얘, 투명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겠죠. 이거 먹이로 오구나. 덥석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이렇게 하얀 알갱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걸 누가 먹어요? 이런 치어를 다시 먹이로 하는 물고기들 있죠. 멸치가 이런 것도 잡아먹겠죠. 멸치는 고등어, 꽁치가 또 잡아먹겠죠. 그것은 또 누가 먹어요? 뭐 새라든 바다새라든가 거북이 또는 무슨 뭐 물범 이런 것들이 잡아먹고 뭐 돌고래도 잡아먹고 막 먹죠.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죠? 생태계에서 사람이에요. 저는 생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생선 고등어 구이 같은 거 자주 먹어요. 그런데 제가 먹는 고등어에는 분명히 제가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다 이거예요. 바다 물속에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고 이렇게 보시는 바같이 먹이 사슬의 중간 단계에서 조사한 자료에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중간 먹이 생물들이 있다. 이 얘기는 먹이 단계의 먹이 사슬이 상위로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거리, 먹이 사슬을 통해서 먹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먹었는데 도대체 내 몸은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 거지? 걱정이 되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은 먹으면 소화가 되죠. 입으로부터 항문에 이르는 동안에 이제 소화가 되고 대변으로 배설이 될 때 다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다 나가지 않는다. 제가 1강에서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이 하루 만에 99%다 빠져나가. 99% 이상이에요, 사실은. 빠져나가는 99% 이상 다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남아 있는 양 조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마찬가지입니다. 뭐 5mm 정도 사이즈의 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작은 콩알 정도 사이즈예요. 이런 정도 사이즈는 절대 몸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변으로 싹 나가게 돼요. 문제는 작은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은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주 작은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은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그림에서 이렇게 물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상위 포식자에게로 이행을 하고 결국엔 인간의 밥상으로 올라와서 내가 먹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북이 보세요. 거북이 보니까 물고기 치어보다는 더 사이즈가 큰 알갱이를 이제 먹었다는 걸 거북이 위장관에서 이제 거트 플러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식염수를 넣고 버글버글 해가지고 촥 내용물을 끄집어내면 뭘 먹었는지 걔네들이 먹은 자연스러운 먹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될 플라스틱 알갱이도 이렇게 나와요. 형형색색의 다양한 플라스틱 뭔지 알고 먹었을까요? 먹인 줄 알고 먹은 겁니다. 혹은 이거보다 작은 물고기를 먹었을 때 그 물고기가 먹은 뱃속에 들어있는 것을 거북이가 먹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그림의 밑에서 보면 조개가 있어요. 영어로 지금 filter feede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filter feeder가 뭐냐면은 걸러서 먹는 생물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조개는요. 여러분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요. 탐구생활 교과서에 보면은 입수공과 출수공이 있다.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관이 있고 바닷물을 내보내는 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지락 같은 거 사다가 가정에서 부엌에다 이제 해금한다고 뭐 이렇게 집어넣고 보면은 물총을 찍찍 쏘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 끊임없이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한쪽에서는 빨아들인 바닷물을 다시 쏘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요. 그럼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거름 장치가 있어요. 걸러 필터가 있어요. 걸러 가지고 걸러진 것은 일단 조개 입장에서는 뭐죠? 먹입니다. 먹을 만한 작은 알갱이. 주로는 뭐가 되겠죠? 플랑크톤이에요. 동물성 플랑크톤 같은 거. 그걸 먹고 조개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물론 조개가 빨아들인 해수 속에는 대다수 플랑크톤이 있겠죠.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네. 조개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개를 잡아서 우리가 또 조개탕, 칼국수 이런 거 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세 플라스틱 국 먹는 거죠. 바닥에는 어떤가? 해저. 해저에도 가라앉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중량이 좀 비중이 좀 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겠죠. 그럼 바닥에서 저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섭취를 합니다. 여기 지금 개가 한 마리 나와 있는데 개는 바닥을 기어댕기잖아요. 이런 것들 막 잡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 뱃속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이거 다시 또 우리가 게찌개, 게장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막 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에 우리 인체는 어떤 경로로 노출되는가? 제가 아까 좀 너무 바다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 농작물, 이 곡물이나 야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기, 숨 쉬는 공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공기 중에는 공기만 있나요? 산소와 질소, 뭐 이산화탄 이런 것만 있는 게 흔히 말하는 공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입자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먼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런 먼지 중에는 뭐 크고 작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런 입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코로 숨 쉬어서 이렇게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은 뭐 황사가 이렇게 막 찾아오고 다른 나라에서 뭐 중국이나 뭐 몽고죠 이런 데서 발생한 먼지가 미세먼지가 쫙 오게 됩니다. 그 전부 다 사실은 입자들이죠. 그렇죠? 그런 입자들 중에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닷물이나 담수 또는 우리가 음용수 이렇게 마시는 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는 식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우리 몸이 섭취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역시 가장 많은 것은 먹는 물, 음용수를 통해서 최대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가장 많은 양의. 두 번째 원인이 바로 해산물이에요. 해산물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 세 번째는 외국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심지어는 맥주를 통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금, 바다 물을 수분을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 이 천일염은 그 바닷물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됐을 경우에 천일염은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들어 있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어느 정도가 들어오느냐? 5g per week. 일주에 대략 5g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바로 5g이라고 하는
양이 어느 정도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중량이라고 해요. 신용카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일주에 신용카드 한 장은 씹어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여성이 지금 신용카드 물어 뜯고 있는데 바로 일주에 신용카드 한 장 먹는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대략 한 250g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먹고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2.5kg, 한 3kg 가까이. 내가 지금 살이 찌는 게 이게 플라스틱 살인가? 오해할 수 있죠.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대변을 통해서 배설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일단 들어오는 양 기준으로는 일주에 5g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설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 이 자료는 뭐냐면은 어떤 환경단체, 연구단체에서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 있잖아요. 생수들을 여러 가지 국가에서 만들어진 생수들을 다양한 브랜드의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한 생수 제품의 약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대요. 미세 플라스틱이 없을 수 없어요. 제조 공정이라든가 심지어는 이게 페트병을 딱 돌려서 따는 순간에도 팍 깨지면서 그 뚜껑이 딱 깨지면서 거기서 미세하게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형성이 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병 안으로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 검출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적게 검출된 생수 사 먹어야 되겠죠. 그러고 싶겠죠, 여러분. 그렇죠? 물 맛도 중요하지만 맛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건강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생수업자들에겐 굉장히 좋은 경고가 될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관리를, 생산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생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 시장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경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는가? 여러분 왼쪽 그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마 갈색, 약간 불그스레한 갈색 차인 거 보니까 이것은 홍차나 아니면 무슨 차 종류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어떤 소비자가 티백을 여기다 담가 가지고 차를 우려서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어요. 티백을 담갔다 꺼낸, 그래서 우려낸 그 물에 과연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가?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 파티클들이 그 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노 플라스틱도 많이 검출이 됐다는 양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과학자로서 미세 플라스틱도 위험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웬만하면 대변으로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나노 플라스틱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된다. 이 나노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어쩌면 이런 티백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먹거리 얘기로 다시 좀 더 가보겠습니다. 해산물, 어패류 중에 패류, 굴이나 홍합, 바지락, 가리비 다 조개 종류죠. 이것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온지를 조사했어요. 봤더니 바지락 100g에는 대략 미세 플라스틱 34개가 있었어요. 담치, 이게 뭐냐면 홍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홍합 국물 맛있잖아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홍합에서는 홍합 100g당 12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대요. 굴에서도 8개, 가리비에서도 7개. 가리비는 비교적 좀 깨끗한 데서 키우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와요. 안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이런 패류 종류를 통해서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개수가 1년에 평균 212개 정도는 먹는다. 유난히 조개탕을 좋아하거나 조개구이를 좋아하시는 시청자가 계시다면 그분은 훨씬 더 많은 1000개 이상 또는 2000개 이상을 잡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식당이나 또 횟집이나 이런 데 가서 해산물이 원산지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주문도 하고 뭐 중국 거다 혹은 일본 거다 그러면 조금 불안해요. 그렇죠? 방사능이나 뭐 중국 거 같으면 도대체 뭘 집어넣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국산이면 안전한가요?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렇게 제주 해역도 있고요. 지역마다 이 어패류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는 다릅니다. 그러면 국내산이면 국내산 이꼬로 안전한 것, 중국산이나 일본산은 불안한 것, 이런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국내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조개류인가 또는 생선인가, 이것이 앞으로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돼야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소비 생활하는 동안에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국내산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바닷가에서 어업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기 앞바다, 자기가 어업 활동을 하는 그런 곳에 미세 플라스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게 되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그 동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팔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자기 앞바다 청소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금 얘기할게요. 이 지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바다 소금, 천일염입니다. 인류가 먹고 있는 소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일염이 있고 암염이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 막 이런 지역에서도 암염이 나와요. 네팔 같은 데 여행해 보면요, 암염을 막 기념품으로 팔고 그럽니다. 그 지역이 과거 아주 오랜 지구 역사로 놓고 볼 때 그 당시에 거기가 바다였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막 조개 막 화석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이 굳어가지고 암염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플라스틱은 없던 시대죠. 그렇죠? 플라스틱은 거의 20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암염은 괜찮아. 그럼 뭐가 문제죠? 천일염 바닷물을 건조해서 증발시켜서 만든 거니까 어떻죠? 당연히 거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소금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야,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어요. 한국은 뭐 그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미국에서도 천일염에서 플라스틱이 나오게 돼요. 식탁에 올라오는 소금을 우리는 뭐 기능성 소금도 많이 줘요. 뭐 천일염을 얻어다가 그거를 막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몇 번 구운 소금이다, 좋은 거다, 허브를 집어넣어서 뭐 여러 가지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소금으로 가공해서 먹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소금이 더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소금을 원하지 미세 플라스틱을 원하지 않는다. 자, 바닷물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에서 만들어진 소금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소금은 앞으로 팔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비자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바닷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가를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예요. 염전 관리, 바닷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옷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복, 이 옷은요, 섬유로 만들죠. 섬유에는 천연 섬유가 있어요. 면, 마, 모시, 울, 여러 가지 천연 섬유가 있습니다. 이런 섬유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합성 섬유, 대표적인 것으로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섬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거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섬유예요. 이런 플라스틱 섬유가 100%로 되어 있는 의복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한번 레이블 다 뒤집어가지고 잘 보세요. 이 퍼센트가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면과 뭐가 섞여 있다, 폴리에스테르 섞여 있다, 또는 마와 뭐 섞여 있다, 이렇게 혼합돼서 만들어진 섬유로 된 의복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지금 현대인이 입고 있는 옷의 대부분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합성 섬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성 섬유를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느냐? 미세 플라스틱으로 봐야 되고, 그럼 합성 섬유가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그랬죠?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바로 옷을 세탁을 할 때 섬유로부터 작은 섬유 조각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창과 같은, 현미경으로 놓고 보면요, 정말 날카로운 유리 파편과 같은 창처럼 보이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나오는데요. 대략 6kg의 아크릴 섬유, 대표적인 6kg짜리 아크릴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담요예요. 합성 섬유로 된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세탁해 놓고 빨잖아요. 그러면요, 70만 개가 넘는 숫자의 미세 플라스틱, 아크릴로 되어 있는 창처럼 생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생긴 미세 플라스틱은 좀 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뾰족하게 생긴, 바늘처럼 생긴 미세 플라스틱은 세포를 찌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훨씬 더 위험한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영국의 환경단체인 그린 얼라이언스에서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 또는 일반 플라스틱 제품보다 이 합성 섬유, 아크릴과 같은 이런 합성 섬유로부터 파생되어져서 나온, 세탁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한 5배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활 환경 습관 자체가 엄청나게 미세 플라스틱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주거 문화, 의식주 문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유해성, 쉽게 말해서 독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원래 뭐였다? 플라스틱이었다. 그렇죠? 네. 플라스틱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1강에서도 설명했듯이 뭐 비스페놀 A가 많이 들어간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비스페놀 A가 또 다른 용도로 많이 들어간 에폭시, 또는 뭐 다양한 종류의 잘 구부러지고 부드러운 플라스틱인 프탈레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플라스틱. 그 외에도 뭐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예,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1차 형태든 2차 형태의 마이크로 플라스틱화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낸 그 오리지널 플라스틱의 재료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만약에 비스페놀 A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었다면 미세 플라스틱 당연히 비스페놀 A를 함유하고 있겠죠.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순간에 비스페놀 A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미세 플라스틱의 구성 물질이 뭐였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조금 더 강하게 비교적 중간 정도 또는 미약한 정도의 이렇게 차등적으로 다양한 화학적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체 내에 들어왔을 때요. 그러나 그 독성이 일어날 때 어떤 방식으로 독성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산화적 손상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세포에게 손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혀요. 산화적 손상이 뭐예요? 이것은 그리 말해서 산화된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포막이 산화돼요. 세포막이 보들보들 하고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산화되면 딱딱해집니다. 툭 찢어져요. 세포막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시겠어요? 건강하지 못하다. 산화적 손상이 많아지면 세포가 심지어는 암도 생길 수 있어요. 되게 안 좋은 것입니다, 이 산화적 손상. 그러나 너무 또 산화 그렇게 위험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또는 영어로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이 산화 반응성 산소족 같은 게 조금씩 생깁니다. 이것들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 현상 유지에 오히려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학적 스트레스, 물리적 스트레스, 미세 플라스틱의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의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산화적 손상이 생길 때는 생리적인 수준보다 훨씬 10배 그 이상의 높은 농도로 산화적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거나 미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암처럼 되거나.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뭐 신장 기능이 바뀌거나 소화, 장기, 위장이 바뀌거나 신경계통이 망가지거나 생식 기능이 망가지거나 호흡계가 망가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성장이 잘 안 되거나 그다음에 기형아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어떤 종류의 암이 생길 수 있다. 뭐 때문에? 산화적 손상 때문에. 이것은 잘 알려진 팩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아무리 먹고 대변으로 나간다가 할지라도 대다수가 일부가 남아서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 주변에서 산화적 손상 수치를 높이게 되면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크기별 위험성에 대한 실험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브라피시라고 하는 실험 물고기에서, 이건 손가락보다 좀 작은 물고기인데요. 여기다 폴리스타이렌으로 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작게 가공을 해가지고 5 마이크로메타짜리하고 20 마이크로메타짜리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놈을 친 거야. 그러면 이놈이 이제 그걸 먹습니다. 먹인 줄 알고 이제 먹으면은 어디에 이제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분포라는가 봤더니 물고기 아가미, 그다음에 물고기의 간, 그다음에 장에 이 5 마이크로메타짜리 미세 플라스틱 잔뜩 있다는 걸 알았고, 또 20 마이크로미터짜리는 아가미하고 장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아가미는 물하고 직접 닿으니까 아가미 사이에 끼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로. 구트 같은 경우는 꿀꺽 삼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간은 바깥 환경과 직접 접해 있는 장기가 아니잖아요. 온니 단지 피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20 마이크로메타짜리는 좀 큰 거는 간에서 안 나와. 근데 5 마이크로메타짜리는 간에서 나와. 이 얘기는 작아지니까 혈액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실험 결과인데요. 로티퍼라고 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요. 여기에는 더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한번 써본 거예요. 0.05, 0.5, 그다음에 0.6 이런 정도의 그 마이크로메타의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ROS, 아까 그 산화적 손상의 지표가 되는데 이것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포 신호 전달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곧 뭐잖아, 죽거나 아니면 기능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작으면 이런 산화적 손상을 더 많이 유발하는구나. 큰 알갱이는 산화적 손상을 좀 덜 유발할 수가 있어. 유발하지 않거나 작은 알갱이는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가 정리해 보면 150 마이크로메타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에 림프액으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림프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맥혈이 심장으로 회귀하기 전에 림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림프 시스템을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작으면 혈액으로 들어가고 다시 정맥을 거쳐가지고 림프로 간다. 혈액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나 진배 없어요. 작으면 먹었다가 몸 밖으로 대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다에는요 태양빛이 강해요. 태양빛은 가시광선 플러스 뭐가 있어요?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은 엄청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파장이 짧으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요. 예? 무서워요. 이거 자외선 많이 쬐면 피부암 걸려요. 예. DNA 돌연변이 생깁니다.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런 자외선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이 있잖아요. 솔솔 새 나온다는 거를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은 거대한 플라스틱과 비교해서 또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느냐? 독성 물질의 운반자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원료 물질도 물론 위험해요. 화학 물질이 거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독성 물질의 운반자라는 얘기는 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잡아서 내가 그것을 흡착해서 누구의 숙주, 호스트, 사람이면 사람, 조개면 조개, 뭐 생선이면 생선에게 전달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왼쪽 그림은 큰 플라스틱이 있어요. 가령 이것이 1kg짜리 플라스틱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잘게 쪼개서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 5mm 이하짜리로 잘게 부쉈습니다. 그러면 중량은 똑같이 1kg예요. 표면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표면적이 늘어나면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바다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바다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육상에서 기원된 많은 또는 대기에서 기원된 환경 오염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물질들 중에 일부는 물보다는 기름, 쉽게 얘기해서 플라스틱은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보다는 기름하고 친한 애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가서 붙어요. 그러면 1kg짜리 큰 플라스틱의 표면에 붙는 양하고 그걸 잘게 쪼갠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붙은 양하고 어디가 더 많이 붙을까요?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것이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뭐 생선이나 어패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주변에 있는 나쁜 물질 잡아가지고 내 몸에 전달해주는 운반체 역할을 한 것이죠. 바로 독성 물질의 운반자다. 이것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과학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화학 물질이 환경에 나가게 되면 화학적, 물리학적 풍화작용을 화학 물질도 받아요. 그래서 분해되고 심지어는 미생물 같은 것들이 막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화학 물질 구조를 막 바꿔요. 독성 물질이었는데 조금 더 독성이 좀 저감되거나 아니면 독성이 아예 없는 물질로 다 분해해 버린다. 쉽게 얘기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알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다. Persistent Organic Pollutant다. 영어로 줄여서 POP라고 얘기해요. 팝, 알겠어요? 복수로 팝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해가 잘 되지 않고 환경에 잔류하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오랫동안 돌아요. 대표적인 팝스는 뭐가 있냐면요, DDT, 살충제 DDT예요. 이것서 몇 년 전에 그 대구 어떤 계란 그 양계장에서 그 계란에서 말이지 DDT가 검출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DDT는 50년 전에 사용이 중단됐는데 최근에 닭이 낳은 계란에서 도대체 DDT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닭들이 어때요? 막 해치잖아. 땅을 막 해치고 막 바닥에 모래나 흙 같은 거 주워 먹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50년 전에 뿌렸던 DDT가 남아있는 거, 분해 안 되고 그걸 닭이 먹었어요. 사료도 먹고 흙도 조금 주워 먹었습니다. 그 DDT가 닭 몸에 들어가서 닭이 낳은 알에 들어가요. 우리 식탁에 올라왔던 거예요. 50년이나 분해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 다이옥신, 이것도 맹독성일 뿐만 아니라 독극물이에요. 이거 분해 안 됩니다. 이것도 팝스로 바닷물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결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절연 물질, 여러분 구리전선에 전기가
누전이나 뭐 되지 말라고 감전될 수 있잖아 사람이. 그렇죠? 이거 플라스틱 피복을 입히잖아. 옛날에는 여기에 P10이라고 하는 절연체 물질을 갖다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P10 원료 물질이 환경에 방출돼서 이것도 분해 안 돼요. 팝스예요.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막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 뭐 커튼도 있고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여기 지금 불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난연제를 다 처리한 소재로 다 만든 거예요. 브로마 난연제. 이게 또 대표적인 팝스로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닷물 속에 둥둥둥 떠댕기다가 미세 플라스틱 만나면 척하니 붙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플랑크톤, 조개, 고등어, 꽁치 우리 밥상에 올라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회용 플라스틱의 어떤 제조,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너무나 심각하구나.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 아마 제 강의 들으면서 하셨을 거예요. 이 플라스틱 병 하나가 완전히 분해돼요. 그래서 그 물질, 화학 물질로 완전히 분자 수준으로 다 쪼개지는데 얼마가 걸리냐면요. 450년이 걸린대요. 내가 지금 무심코 페트병 하나 사가지고 먹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돼가지고 그냥 어디로 바다나 땅이나 이런 데로 버려졌어요. 그럼 이것이 분자로 분해되는데 450년 걸린대요. 그러면 450년은 도대체 몇 세대예요? 15세대. 나의 15세대 후손 정도가 돼야 그것이 분해가 된다. 이것들이 계속 버려지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되는 것은 현재 수준으로는 9%에 머무르고 있어요. 물론 재활용 수준이 점점 올라가긴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지금 플라스틱의 전반적인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풍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사슬을 통해서 매일 먹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법이 그럼 과연 뭐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 사용을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하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물컵 유리컵, 스텐컵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얼마나 무겁고 떨어뜨리면 깨지고 말이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편리함을 자꾸 쫓다 보니까 플라스틱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능 좋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이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그러나 그럼 기존의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다방면에서 원하는 그런 성능을 쫓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술의 발전 끝이 없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이 나오게 될 경우에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바이오 플라스틱 특징이 뭐야?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즉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잘 될 수 있다 특징 갖고 있으니까 분해되는데 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렇게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이런 기술이 빨리 촉진돼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전 지구적인 연구 투자가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냈던 플라스틱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재활용 기술을 발전시켜야 돼요. 여기에도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혹시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이쪽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한번 자기 인생을 투입해 보세요. 지구도 지키고 자기 일자리도 보장되고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없는 사소한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에 편리함만을 쫓아 플라스틱과 일회용 플라스틱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아주 먼 훗날까지도 오늘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계명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